안녕하십니까. 신인교육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중국이 정말 저를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스텔스 폭격기를 만드는데 그 스텔스 폭격기의 능력이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보다 2배의 폭장량 그리고 어마어마한 항속거리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지금 비행 테스트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봤을 때 꽝이다. 역시 중국의 기술은 미국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구나. 그것도 1980년대 미국과도 비교할 바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까보중.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은 러시아가 정말 또 저를 재미있게 웃음 짓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 항공모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수상 플랫폼을 만들겠다 했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인지, 또 이런 것에 이 초보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또 매료가 되어서 이제 러시아 무기에 또 매료가 되는 이런 건데, 여기는 일단 뭐든지 말만 하고 보는 거니까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5가지 단신 보겠는데요. 슬로바키아가 독일과 전차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는데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라는 소식부터,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에 레이저 무기가 드디어 탑재됐다라는 소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슬로바키아가 자국의 T-7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독일에서 레오파르트2 A4 중고 전차 15대를 공급받는 계약에 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독일에 레오파르트2 A4 중고 물량이 없는데 도대체 뭘로 이걸 주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이르면 내년 말 일선에 복귀하는 아드미럴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의 노후 함재기를 대체하기 위해 수호이 57 스텔스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함재기 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현재도 35톤에 달하는 무거운 전투기인 수호이 57을 함재기화하면 더 무거워질 텐데 스토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의 구소련제 전투기에 함 등 미국제 무장을 통합해줬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미 공군 관계자가 미그 29뿐만 아니라 수호이 24와 수호이 25에도 미국제 무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부 무장 시스템을 변형해 줬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헝가리가 지난 2019년 1월 9일 주문한 24문의 PZH-2000 자주포 가운데 초도분 2문을 발주 44개월 만인 8월 21일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나머지 물량을 전부 납품되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독일과 헝가리도 장담하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미 해군이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프레블함에 최초의 양산형 레이저 무기인 헬리오스 시스템을 탑재하는 데 작업을 마쳤습니다. 60kW급 고에너지 레이저를 이용해 기존의 CIWS 기능을 대신할 예정인데 과연 이 레이저 무기가 악천후에서도 기능을 발휘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소식인데요. 슬로바키아, 이 슬로바키아가 독일과 전차 스와프 계약했다라는 소식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수호이 57 이게 굉장히 무거운 그 전투기죠. 그런데 수호이 57의 이 현재 공군형이 35톤급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건데 이걸 이제 함재기로 만든다 이러면은 랜딩 기어도 더 강화시켜야 될 테고 보강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한 37톤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쿠즈네초프 같은 데서 스키 점프로 이륙을 시킬 수 있다? 야, 저는 힘들다라고 보고, 이 러시아는 일단 생각나는 대로 필터 없이 그냥 뱉어버리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안 되는 거는 그냥 그때는 안 되면 말고, 이런 러시아가 아닌가라고 요즘은 생각이 드네요. 자, 미국이 또 지금 30억 달러치 추가 무장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그 목록에 보면 APKWS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도 로켓이죠. 그 유도 로켓은 헬리콥터 무장 공격 헬기라든지 아니면 공격기 항공기에서 이 파드를 장착하고 여기서 쏘는 건데 사거리는 한 8km, 그리고 유도가 되니까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그 29 외에도 수호 24, 수호 25 같은 지상 공격하는 공격기에도 탑재를 해준 것 같아요. 왜냐? 그 유도 로켓이 지금 목록에 대거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수호 24나 수호 25가 전선에 나타나서 러시아군을 폭격을 할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고 정확한 타격을 할 수 있게 될 거니까
러시아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제 일부 무장을 통합해준다 하는데 그 중에 저는 제일 생각할 때 가장 간단하고 가장 강력한 무장 통합은 바로 제이담이 아니냐. 이건 이제 무장 렉을 좀 바꿔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제이담을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면 한 20km 밖에서 어마어마하게 정확한 거의 뭐 2m 탄착 안으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1톤짜리 폭탄을 떨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러시아는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거 보시면요. 이게 레오파르트2 A4죠. 80년대, 1980년대 독일이 대량 생산했다가 냉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나눠주고 또 일부는 자기네들이 치장 물자로 가지고 있던 레오파르트2 A4 전차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더 이제 지금 두부 장갑인데 이걸 앞으로 또 끄집어내고 증가 장갑 더 붙이고 해서 방어력 증가시키고 또 덩치가 크니까 여기다가 뭐 첨단 장비 붙이고 해서 레오파르트2 A6까지 갔다가 레오파르트2 A7까지 지금 와 있죠. 그 A7이 지금 해외 시장에서 우리 K2 흑표 전차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120mm 활강포죠. 우리 K1A1 전차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44구경장이에요. 자, 이걸 자기네들 치장하고 있으니까 뭐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그리고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들이 T-72 전차 가지고 있는 거 우크라이나에 전달해주면 자기네들이 그만큼 대체해주겠다, 수합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다 했는데 안 주죠. 지금 하나도 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로바키아가 서면으로 좀 적자. 이미 슬로바키아는 자기네들 전차 다 줬죠. 그런데 독일에서는 올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좀 적자. 근데 또 서명을 또 해줬네요. 독일이. 왜 해주냐. 이 슬로바키아가 독일제 어마어마하게 비싼 전투 장갑차인 KF-41 링스 구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니까 슬로바키아 기분 나빠서 링스 이제 안 사 하고 취소해버릴까봐 또 서명을 또 해줬네요. 저는 이거 보고 이게 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중고차 허위 매물 아니냐. 그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게 어떻게 러시아하고 독일도 이렇게 똑같은 짓을 하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가져왔던 이 독일의 신뢰성이 완전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PZH 2000 헝가리가 24문 주문했는데 이제 겨우 4년 만에 2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유럽 여러 나라들 헝가리 보시고 4년 만에 겨우 2문밖에 못 주는 이 독일의 생산량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한화 디펜스는 주문하면 그냥 뭐 얼마 안 돼서 수십 대 단위로 그냥 짝짝 갖다 주죠. 그러니까 지금 급한데 독일제 비싸고 늦게 주고 이런 거 사지 말고 싸고 성능 좋고 빨리 주는 한국제 K9, K2 흑표전차 이런 거 사기를 바랍니다.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전해드리는 러시아 관련 소식들을 종합해보면 러시아인들에게는 정말 학습 능력이라는 것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통합 플랫폼을 도입했다가 망한 기존 사례들을 모두 무시하고 항모와 상륙함, 수송선을 통합한 차세대 해상 공용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군함 설계 전문기관인 해부코의 설계국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항공모함과 헬기 모함, 강습 상륙함과 대형 수송선, 심지어 미사일 캐리어도 만들 수 있는 공용 해상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각 8월 24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대주주인 통합선박건조공사 USC 산하의 해부코의 설계국은 최근 막을 내린 아미 2022 군사 박람회에서 하나의 기반 선체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군함으로 변신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 설계안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해부코의 설계국은 다중역량 선박으로 명명된 이 해상 공용 플랫폼은 같은 선체 위에 다양한 옵션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송선, 상륙함, 헬기 모함, 항공모함, 병원선, 미사일 캐리어 등 다양한 군함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부코의 설계국은 우리는 이 공용 플랫폼을 바탕으로 45,000톤급 통합 전기 추진 방식 항공모함인 바란을 야심차게 개발 중이며 여기에는 전자기식 사출기를 이용해 발진하는 20여 대의 함재기가 탑재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해당 플랫폼으로 항모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 종류의 무기를 만드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2010년대 초반 일명 아르마타 다용도 전투 플랫폼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셰시를 개발해 이를 바탕으로 전차와 보병 전투장갑차, 전투 공병 전차, 군안 전차, 전차 지원 전투 차량, 자주포,
화생방 대응 차량, 지휘 차량 등을 아르마타 셰시로 통합한다는 계획을 추진했는데요. 결국 이 사업은 기술적인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한 바 있습니다. 선박은 지상의 차량보다 더 복잡한 플랫폼인데요. 항모와 상륙함, 수송선은 형태는 유사해 보일지 몰라도 내부 구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목적의 함정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한다는 시도는 지금까지 그 어떤 해양 조선 강국에서도 시도된 적이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스트랄급과 같은 일반적인 구조의 상륙함 건조 기술이 없어 프랑스에서 상륙함을 도입하는 계약을 추진했을 만큼 낙후된 건함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 해양 통합 플랫폼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 항공모함 CG입니다. 러시아 해군 마크가 찍혀있는 CG인데 여기 있는 함교 아일랜드라고 하죠. 유선형으로 생겨서 그럴싸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만들어서 그럴싸해 보이고 이런 거 보면 초보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역시 짜르이 나라 러시아야 하고 환호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보고 제가 한국 해군의 항공모함 연구 용역을 수행했던 책임 연구원으로서 제가 이걸 보니까 참 이게 항공모함이라고? 일단 이 항공모함의 아일랜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왜? 여기 지금 유선형으로 지금 만들어서 뭔가 공기장을 줄이는 형상을 취했는데 이게 무슨 요트냐? 여기는 아일랜드는 지상에서 가장 부피를 줄여가지고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늘려야 돼요. 그래서 지상은 좁게 만들어서 위에 더 크게 만드는 게 기술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물자를 이 갑판에 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함교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일부러 유선형으로 만들어서 충분히 이 정도 자르면 여기에다가 비행기 한 대는 더 탑재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아유 참 개념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게 여기서 나가고 여기는 또 사출기가 없네요. 이게 뭐야? 라는 또 생각도 들죠. 그리고 또 이 사출기가 이쪽으로는 이함을 하는데 또 이쪽으로는 또 이함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비효율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러시아가 이걸 가지고 상륙함도 만들고 헬기 모함도 만들고 또 수송선도 만들고 병원선도 만들고 이렇게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 한다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은 일단 상륙함 같은 경우는 이 내부가 공기부양전도 집어넣고 이렇기 때문에 웰덱이 있죠. 그리고 그 웰덱은 완전히 지금 텅 비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웰덱으로 인해서 연료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치도 또 조정이 되겠죠. 그런데 항공모함은 웰덱이 없어요. 다 경납고로 되어 있고 그 내부는 지금 웰덱이 들어가야 되는 이 하층부는 연료가 들어가겠죠. 항공유도 들어가고 또 이 선박을 움직이는 이런 연료도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내부 구조가 달라요. 그리고 항공모함은 기본적으로 30노트 이상을 달릴 수 있어야 비행기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륙함이나 수송선은 그렇게 빨리 달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하부 형상도 상륙하면 더 많은 물자를 실을 수 있게끔 약간 평저선에 더 가까운 이런 하부 형상을 취할 수 있고 항공모함은 물자를 많이 싣지만 기본적으로 30노트 이상을 달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하부가 조금 더 침저 형태로 더 바뀌어야 돼요. 그런 것을 통합으로 한다? 그리고 병원선하고 이걸 통합으로 한다? 해가지고 CG는 또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선, 그리고 병역 수송선, 여기 헬기 모함, 독담 같은 거, 강습 상륙함, 그리고 항공모함. 웃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들이 상륙함 만들 기술이 없어가지고 프랑스 미스트랄급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크림반도 침공하는 바람에 프랑스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납품을 마지막에 이제 거부를 했고 그걸 이제 이집트가 사갔죠. 그럴 정도로 조선 기술이 허접한 국가인데 이런 걸 만든다. 자기네들이 이 아르마타 전차 이 플랫폼 바탕으로 전차도 만들고 군안 전차 BMPT 또 자주포 구축전차 이렇게 다 만들다고 하다가 하나도 성공 못했죠. 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건데 이들은 일단 말은 던져놓고 본다. 여기에 이제 초보 밀리터리 매니아 저도 초보 시절에 이제 넘어갔었는데 이렇게 반해버린다. 그러나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 라는 겁니다. 러시아 뽕 빨면 안 됩니다. 밀리터리 매니아 여러분들. 두 번째입니다. 미 본토를 위협하는 중국의 야심작으로 중국 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H-20의 형상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미국의 B2와 같은 전익기 형상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그간의 우려와 달리 역시 중국의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는 설계로 등장했습니다. 중국이 60여 년 만에 H6 계열 폭격기 후속으로 내놓을 예정인 차세대 전략 폭격기 H-20 축소형 풍동 실험기체가 중국 SNS를 통해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복수의 중국어권 매체들이 8월 24일 보도했습니다. 웨이보를 통해 처음 공개된 이 영상 속에는 은색의 H-20 폭격기 축소 모형이 실내 풍동 실험장에서 풍동 실험을 받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해당 영상을 게시한 게시자는 중국 공군 테스트 파일럿으로 보이는 인물이 H-20의 축소 모형을 들고 있는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공개된 H-20은 당초 B2와 거의 똑같은 형상을 취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가변형 미익을 가진 형태로 등장했는데요. 온전한 전익기 형상으로 공기 흡입구와 엔진 노즐을 동체 안에 덮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B2와 달리 H-20은 동체 위로 불쑥 튀어나온 거대한 공기 흡입구에 별도의 미까지 존재해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RCS 감소 효과는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익기를 포기하고 미익을 추가한 것은 이런 대형 기체를 전익기 형상으로 만들 경우 방향 전환과 회전 등 공중 기동에서 비행 안정성과 조종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번 풍동 실험 모형에서 드러난 H-20의 형상은 중국이 과거 J-15와 J-20에서 불거졌던 비행 제어 기술 부족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H-20이 최대 이륙 중량 200톤, 내부 무장 탑재량 45톤에 달해 미국의 B2를 능가하는 성능을 구현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번 풍동 실험 모형대로 H-20이 제작될 경우 중국의 이런 주장은 완전히 허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의 서방 정보기관과 오신트 소식통들은 중국이 이미 H-20 시제기를 완성했고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점을 정해 첫 비행을 시키며 선전용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부디 H-20, 제2의 J-15나 제2의 J-20과 같은 실패작으로 등장해 주길 기대합니다. 자, 풍동 실험 이 모형이 공개됐네요. 아니 무슨 B2하고 똑같이 나올 것처럼 이렇게 보였더니 원래 CG는 그렇게 만들었고 뭐 B2 날아다니니까 B2 그 모양 보고 CG 그리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CG 이 CAD나 일러스트나 이런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풍동 실험은 이런 거 나왔습니다. 야, 이 위로 공기 흡입구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리고 날개 엄청나게 크고요. 전익기 그러니까 전체가 다 날개인 것을 전익기 모두 전자에서 전익기라고 하죠. 그런데 B2가 전익기 아닙니까? 전익기 같으면 몸체에 어떤 무장을 싣고 그리고 몸체 바깥 이 외부에 바깥 부분에 연료를 싣고 이렇게 하는데 전익이니까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 연료를 많이 쓸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꼬리 날개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RCS 즉 레이더 반사 면적을 아주 많이 줄여줄 수 있죠. B2가 그래서 최강의 스텔스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공기 흡입구가 불쑥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뒤에 이건 또 뭐냐? 이게 움직여요. 아마도 속도가 붙으면 이렇게 누워있다가 위로 올라오는 이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위로 올라오니까 RCS 늘어나죠. 날개는 또 이렇게 길어요. 전익기가 아니고 그냥 뚱뚱한 동체에 날개 붙은 기체. 그래서 이 보면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날개 그냥 뚱뚱한 동체에 날개가 붙어 있는 형상. 그리고 미익도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 이런 형상. 원래는 미익이 없고 전체가 다 몸체라 해야 되죠. 동체라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중국이 함재기인 J-15 만들 때 그 함재기 수호이 33 뺏긴 거 아닙니까? 근데 수호이 33 카나다가 있죠. 그런데 자기네들은 수호이 33 외형은 뺏겼지만 이 비행제와 같은 첨단 내부 시스템 뺏기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뺏겼던 수호이 27 뺏겨서 J-11 만들었으니까 그 수호이 27 비행제어 기술을 수호이 33을 뺏긴 J-15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수호이 27은 카나다가 없죠. 근데 J-15는 카나다가 있죠. 카나다가 있는 비행기에다가 카나다 없는 비행제어 기술 집어넣었으니까 이게 제대로 기동이 될 리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는 J-20 카나다가 있어요. 그리고 하부 안정핀도 뒤에 있어요.
당연히 RCS가 높을 수밖에 없죠. 레이더 반사 면적이. 그게 무슨 스텔스냐? 근데 왜 그거 했냐? 비행 제어 기술이 떨어지니까 이거 안 되면 비행이 안 되니까 카나다 없으면 하부 안정핀 없으면 비행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도 지금 비행이 안 되니까 날개를 그냥 억지로 끄집어내고 전이끼로 만들면 이게 뭐 회전도 안 되고 위로도 밑으로도 못 내려가고 내려가다 처박을 것 같고 그렇게 되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리고는 이걸 세상에 45톤의 무장을 탑재한다. B2가 23톤 탑재하는데 자기네들은 이런 식으로 날개를 크게 만들어 놓고 45톤이라고 뻥을 치고 있는데 정말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왜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레닌이 거짓말 하라고 했죠. 혁명에 성공하려면. 그 교육을 받은 공산주의 출신들이고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니까 거짓말 밥 먹듯이 하죠.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